예. 근데 슬라이드도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저희 슬라이드랑 두 가지가 없어. 네, 반갑습니다. 저 명대 토목과의 권승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지 교수님께는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괜찮아요.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 콘크리트 펌핑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소리가 있어. 네, 저도 원래 전공은 아까 우리 서승근 박사과장 같이 이제 크립 시리키지를 했습니다. 크립 시리키지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주로 이제 역학적인 일들이 대부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더 큰 주제로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적이네요. 네. 뭐 해상풍력도 있고 디지털 전환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고 하지만 그 좀 역학을 베이스로 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입장에서 굳은 콘크리트 쪽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도 원래 그런 쪽을 좀 전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명지대를 왔습니다. 2008년에 명지대 가면서 우연히 이제 콘크리트 펌핑에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연구를 시작한 건 한 2009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뭐 아주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꾸준히 펌핑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주제로 선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했고 이제 슬라이드는 보니까 82페이지까지 있는데 아주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이제 여러분들 콘크리트 펌핑 현장에서 이제 타설되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펌프가 밀면 콘크리트가 나오는 거지 뭐 이걸 예측해 보거나 정량화를 해보려고 이런 느낌이 좀 안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현장에서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막 뭐 어떤 정량화되지 않은 정성적인 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쉽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정량화 어떻게 보면 이 펌핑 과정 자체를 정량화하는 연구들을 꾸준히 해왔던 거고요. 이제 주제 요 5가지 꼭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펌핑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높이나 길이, 그러니까 타겟하고 있는 높이나 길이, 아니면 콘크리트 배합이 정해져 있고 뭐 압력이 정해져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토출량, 얼마나 스피드로 펌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목표 토출량하고 목표 높이가 있다면 이게 필요한 압력이 얼마냐, 그럼 배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콘크리트 배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부르즈 칼리파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잖아요.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게 550m까지 단 펌프 하나로 550m를 수직으로 한 번에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형 공사에서는 이제 이 시퀀스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하루 지체 보상금이 한 1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이 빌딩의 경우에. 그럼 하루 딜레이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콘크리트 웍이라는 게 만약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모든 공정이 그 층에 있는 모든 공정 그 상위층까지 연결되는 모든 공정이 다 스탑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일 수 있죠. 콘크리트 펌핑 자체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550m까지 전 세계 최초로 올린 거고 아무도 안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지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요 레오미터라는 장비를 그때 이제 현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그 레올로지컬 파라미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제 뭐 빙어 플루이드 모델이라고 대부분 이제 단순화시켜서는 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체에서 이제 비스코시티가 우리에서 이제 일레스티시티 같은 거죠. 탄성계수 같은 게 유체에서는 비스코시티인데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은 어떤 인계 응력 이상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유체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계 응력이 이제 shear stress라고 부릅니다. shear 뭐 yield strength 뭐 이렇게 한복 응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측정된 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비스코시티하고 이제 yield stress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최상층 콘크리트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점도가 상당히 낮은 점도긴 합니다. 콘크리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유체 해석으로 그냥 유체 해석인 경우에는 이제 관내 흐름, 그러니까 채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면이 노슬립 컨디션이거든요. 노슬립, 그러니까 슬립이 안 일어난다는 컨디션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보통 일반 유체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 해석을 하면은 이게 토출량입니다. 한 500m 넘는 층에서의 시간당 토출량입니다. 시간당 메타 3승, 20 메타 3승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측을 요 파라미터로 예측을 해보면 택도 없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파라미터로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코릴레이션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 브루즈 칼리파가 끝나고 난 뒤에 삼성물산에서 이제 예측하는 거를 이제 과제를 저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콘크리트 펌핑이라는 거는 그 이 배관을 자른 겁니다. 배관을 자른 거고 내부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는데 요 벽면에 윤활층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항상 윤활층이 형성이 안 되는 콘크리트는 사실 펌핑할 수가 없어요. 펌핑이 불가능합니다. 막혀버리거나 재료 분리가 나거나 그런데 이제 윤활층의 파라미터, 이 콘크리트 자체에 대한 파라미터는 알지만 윤활층이 갖는 점도나 일드 스트레스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윤활층 형성 메커니즘은 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shear induced particle mig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입자가 섞여 있는 유체인 경우에 이런 채널 플로우에서 채널 벽면에서의 shear 레이트, 그러니까 스트레인 레이트가 제일 빠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갖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벽면의 쪽에 있는 입자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일반화된 현상인데 우리 피가 그렇대요. 우리 몸 속에 흐르는 혈관을 흐르는 피가 그 혈관 벽면에서는 그 뭐 헤모글로빈이든 뭐든 입자들이 안쪽으로 몰려서 피가 더 빨리 흐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해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유동 해석을. 그래서 요 텀은 이제 입자들이 안쪽으로 밀려나는 이 스트레인 레이트 그레이디언트가 있을 때 입자들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걸 설명해주고 이제 내려가면은 반대로 여기가 점도가 높아집니다. 입자들이 그러니까 점도가 높아져서 다시 이쪽으로 백하려고 하는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평균적인 어떤 밸런스 상황에서 이 어떤 두께에서의 그 점도가 낮아진다. 입자 분포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뭐 해석적으로 우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데 이제 이게 이제 입자 상태가 시멘트하고 워터가 있는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샌드가 있는 경우, 모르타르에 골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스케일이 세 스케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번에 고려를 해가지고 이 벽면 근처에 입자의 분포가 어떠냐. 그럼 입자의 분포가 농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볼륨 프랙션이 벽면 근처에서 낮아지면 점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거를 해석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다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런 이제 원형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원통에 콘크리트를 담아놓고 원통을 돌렸을 때 해석을 했고요. 왜 그랬냐면 이 파이프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요 파이프에서의 해석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벽면에 형성되는 그 어떤 윤활층과 우리가 파이프 실험을 해서 미리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의 실험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현상을 네,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펌핑 실험 없이도 뭐 작은 실험 장치로 윤활층의 점도나 일드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두 가지를 이제 실험 그 해석을 우선 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즈한 컨센트레이션, 볼륨 프랙션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파이프하고 트라이보미터라고 하는 게 저희가 부르는 장비인데 그 분포가 거의 뭐 이 벽면 근처에서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꽤 유사하다. 뭐 이런 네, 해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들고 여기 장비에서 이제 토크하고 각속도를 뽑아낸 다음에 토크하고 각속도를 다시 점도하고 일드 스트레스로 환산해주고 요거를 이 펌핑 예측하는 데서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직접 만들었고요. 이런 장비를 만들었고 사실 이 사이즈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네오미터 장비에 요 실린더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실린더 사이즈도 결정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고요. 실험을 근데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아, 네. 네. 빨리빨리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개에서 그러니까 여기 요 코너 부분에 다시 비선형적인 응력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요 효과를 없애려고 이렇게 두 단에 나눠서 이 옆면에서에만 측정된 효과하고 각속도로 이제 파라메타를 변환하는 그런 네, 그런 수식하고 실험 방법을 만들어냈었죠. 이게 이제 저희 실제 실험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단, 2단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큰 사이즈 장비를 개발했다가 그거 자체도 너무 힘들다. 실험하기가. 그래서 이제 작은 사이즈 장비도 다 비슷하게 이제 검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윤활층의 일단 비스코시티하고 일드 스트레스하고 콘크리트 자체의 비스코시티하고 일드 스트레스를 알면 이런 식의 유동 속도 프로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레인 레이트를 다 계산해서 벽면으로부터 중심까지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를 적분하면 그게 이런 그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로부터 단위 시간당 토출량을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간이 장비로부터 측정된 거로 예측하고 실제 풀 스케일 목급으로부터도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검증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목급 실험은 지금까지 꽤 한 요거 말고도 한 3개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500m 얘는 이제 1000m급이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삼성에서 했던 500m급 정도였고요. 요거는 이제 LCT라는 부산의 그 100층 넘는 빌딩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예측의 정확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험 A, B 다 이제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예측의 정확도는 상당히 좋고요. 85%에서 90%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측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윤활층의 점도입니다. 다른 모든 파라미터를 다 무시하고 그래도 윤활층 점도만 알아도 상당히 이제 정확한 예측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말한 그 큰 사이즈의 트라이버미터 말고 다른 점도계, 작은 간이용 점도계를 써도 그게 되는지. 근데 이제 오차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었고요. 이제 복간 효과에 대해서도 복비트 펌핑 예측 과정에서는 이제 복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이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복간이 있으면 마찰이 더 많이 생긴다. 그거들 얘기들 하고 지금도 이제 시방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정략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직선인 경우에 길이가 L1하고 L2가 있는데 L1하고 L2가 똑같아도 곡선인 구간에는 P2가 더 커진다. 근데 이제
끝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직선 구간이고 곡선 구간이라면 곡선 구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펌핑 압력이 증가하는. 근데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증가할 거냐? 그걸 가지고 사실은 곡간의 길이를 직선 길이로 환산해주는 그런 방식의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118이라는 빌딩인데 그 최근에 준공됐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이제 제일 높은 거고 이게 두 번째. 얘도 이제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고요. 이 현장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펌핑 실험을. 네, 펌핑 실험을 아마 130대 이게 300 얼마 이게 500 얼마인데 곡간의 사이즈가 이제 곡간의 위치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예전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예측 방식으로는 이런 예측이 됩니다. 이런 예측이 됐고 이 과정도 사실은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예측을 했었고 곡간의 길이를 결국에는 1.957배가 이제 뭐 숫자로 나왔는데 거의 2배 정도, 2배 정도로 봤을 때는 더 정확성이 높아지는 그런 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바이어스 팩터라고 해서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오차가 커지는 건데 이제 곡선 길이의 2배를 해서 직선의 2배라고 고를 하면 거의 모든 펌핑 케이스에 대해서 다 오차가 줄어드는 거를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선의 길이는 한 2배 정도로 고려하면 되겠다. 네, 그런 것도 이제 파악했던 연구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펌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펌프에 대한 얘기고 이게 펌프가 이제 투 실린더 펌프예요. 이제 콘크리트 펌프는 그래서 한번 빨아들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빨아들일 때 이 실린더 내부에 최적이 있잖아요. 이 최적을 다 못 채웁니다. 네. 근데 이 최적을 얼만큼 못 채우느냐가 펌핑 성능, 그러니까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펌핑 여기 이제 플로우 레이트하고 필링 코에피션트가 있는데 100이면 다 채워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실험했던 걸 보면은 90%에서 한 70% 정도까지 채워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변수로 이렇게 되느냐가 궁금한데 실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스트로크 타임입니다. 스트로크 타임이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죠. 스트로크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트로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로크 타임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충족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다시 보면 여기서는 좀 베리에이션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각각의 파라미터를 보면 비스코시티나 아까 말한 일드 스트레스를 보면은 각각의 경우를 보면 별로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은 별로 코릴레이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해보면 이런 아주 정확하게 필링 코에피션트가 이제 예측이 되는 식이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타임이 빠를수록 점도가 낮을수록 일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필링 코에피션트는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 더 제일 큰 파라미터는 스피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해야 다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움직여야 이제 다 채워진다. 그 실린더 내부에. 그래서 펌핑 효율도 높아진다. 뭐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윤활지 활성화제 주입 공법인데요. 이거는 예측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펌핑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2, 3km 되는 펌핑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뭐 실현되진 않았지만 사우디에 1마일 뭐 고층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펌핑을 길게 장거리를 했을 때 그 효율을 높여야지 엄청나게 뭐 2, 3km까지도 펌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었던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배관이 있으면 어차피 이제 배관에 윤활층이 콘크리트가 펌핑이 되면서 윤활층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뭔가 약액을 주입해 주자.
약액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물일 수도 있겠지만 화학혼화제일 가능성이 높죠. 아주 조금만 넣어서 이제 윤활층 부분만 점도를 확 떨어뜨려 주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얘는 우리만의 그게 아니라 원유 펌핑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원유, 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원유 중에 펌핑할 때 물을 넣습니다. 벽면에. 그러면 이제 원유라는 게 굉장히 뻑뻑한 거니까 물을 넣으면 이제 바깥쪽으로 딱 물 코팅이 돼서 펌핑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펌핑 쪽에 도입을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이제 뭐 기존에 이런 예를 들면 동일한 압력이더라도 토출량이 증가하는 효과, 아니면 동일한 토출량에서도 압력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 3년 정도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입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실험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목업 실험도 했습니다. 500m 급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요 그래프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뭔가 주입이 되는 순간 이런 압력 분포를 보이다가 주입이 되는 순간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음성에 있는 무슨 휴게소 같은 데서 실험을 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요 장비를 그 현장에 넣었던 거는 이제 파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층 넘죠. 여의도에 빨간 기둥 4개 이렇게 가는 빌딩, 거기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압력 저감이 뭐 50%, 뭐 적게 넣어도 한 20%, 이게 주입되는 양과 스피드에 따라 다르지만 이건 굉장히 압력 저감에는 효과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20메가, 40메가, 60메가급도 다 이제 실험을 해봤고요. 이런 기술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목업 실험에서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1분당 분당 1리터 정도의 액을 주입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과정인데, 이제 처음에 펌핑은 이게 거리입니다. 파이프의 거리. 그리고 압력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펌핑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펌핑은 펌프에서 제일 높고 압력이 거리에 따라서 선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죠. 근데 얘는 주입되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펌프 앞단에서 주입을 하는데 보통 펌프 앞단에서 주입해서 여기까지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이 기울기가 변했고 이 변한 기울기가 계속 지속돼서 끝까지 변하면 얘가 된다. 네. 그러면 전체 길이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거의 한 반 넘게 압력을 줄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펌핑 중 유동 특성 변화가 또 되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펌핑을 하고 나면은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안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슬럼프가 작아지는 거죠. 작업성이 안 좋아져서 작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가수를 하고 그런 일도 많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펌핑 전에 이렇다가 펌핑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문제. 아니면 이게 더 심하게 되면은 배관이 막히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를 애초에 좀 잘못 만드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펌핑에 있어서는 배관 막힘이 엄청나게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 뜯어내야 되거든요, 배관을. 뜯어내고 그거를 다시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모든 공정은 스톱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배관 막힘이나 아니면은 유동 특성 변화가 이런 게 되게 이제 큰 문제다.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눈여겨보는 게 2개의 파라미터인데 비스코스티는 점도는 펌핑을 하고 나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일드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그 일드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슬럼프 실험을 알잖아요. 일드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는 슬럼프가 더 조금 무너졌다.
이게 더 형태를 더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드 스트렝스가 높은 거니까 재료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펌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변할지 아니면 너무 크게 변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을 몇백 미터를 해놓고 실험을 통해서만 그걸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압력밥솥, 큰 압력밥솥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최대 압력은 200, 거의 300바도 가할 수 있지만 300바까지도 가할 수 있는 압력 장치를 만들고 이 압력을 준 상태에서 펌핑할 때처럼 쉐어링을 줘요.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게 이제 쉐어 레이지이기 때문에 그 유동을 줄 수 있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펌핑하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압력도 펌핑과 같이 예를 들면 펌프가 여기서 콘크리트 펌핑이 시작되면 올라가면서 압력이 줄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펌핑 속도에 따라서 압력이 줄어드는 것도 모사하고 펌핑 스피드에 따라서 안에서 이제 쉐어링을 주는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자체가 이제 펌핑하는 과정을 모사할 수 있다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돌리는 유닛이 따로 있습니다. 회전시키는 유닛이 따로 있고 실험하기는 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합 실험을 했고 요 회전하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동시에 목곱 실험과 이 실험도 동시에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빨간색이 우리가 이제 측정한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실제 펌핑하는 실험들에서의 점도 변화하고 우리가 장비를 사용했을 때 점도나 항복능력 변화를 해보면 거의 조금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씁니다. 사실 이제 고층이거나 장거리 펌핑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500m 펌핑 파이프라인을 깔고 펌핑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비용. 그래서 뭐 이런 장치들이 꽤 이제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실험을 예전에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펌핑 예측하는 거 아니면 펌핑을 뭐 펌핑 성능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펌핑 중 유동 특성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했고 사실은 다 이게 펌핑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설계를 미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콘크리트가 있어서 뭐 이 콘크리트는 뭐 500m를 시간당 20m 삼승을 칠 수 있어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500m에 뭐 20m 삼승짜리 시간당 20m 삼승을 쏘아 올려야 된다면 그러면 유동 특성은 어떻게 해야 돼?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학교 표준 시방선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네. 수직상 테이퍼가 뭐 고가인 경우에는 저희는 아까 연구에서 2배라고 했는데 여기 3배로 더 과도하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일본 건축학회식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슬럼프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펌핑 예측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 그리고 미국인 경우에 미국 ACI는 이런 식 노모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프 다이아미터, 뭐 파이프 랭스, 여기는 슬럼프 해서 얼마가 필요해 압력이. 근데 실제는 전혀 맞지 않죠. 네.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발된 이런 장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윤활층에 대한 정보 아니면 콘크리트에 대한 유동특성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계하듯이 구조물 뭐 하중 있고 구조 해석해서 단면력이 나오고 단면력 설계 산정한 다음에 이제 단면 설계하듯이 펌핑도 이렇게 이제 목표가 있고 뭐 성능이 있으면 그걸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
펌프 사양도 결정할 수 있고, 파이프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고, 배압도 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거를 이런 프로세스대로 하면 설계가 될 거야라고 이제 제안을 해본 거고요. 네. 배합 설계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5인치, 6인치 보통 이제 5인치나 6인치관을 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6인치는 펌핑이 더 어려운데 주로 많이 쓰고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효율은 훨씬 좋고 6인치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배합을 이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목표 토출량과 이제 펌핑 성능이 있으면 배합을 맞춰가는 거죠. 배합을 맞춰가는 거고, 예. 그래서 다시 배합이 선정되면 그 배합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고 맞는지 확인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그 상황에서 충진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충진율까지 감안했을 때 펌핑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시공 기준으로는 시공할 때는 사실 레오미터라는 장비를 가져가서 실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공 기준으로는 현장에서는 어떤 거를 체크해라. 네,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걸 가지고 콘크리트 학회 시방서를 지난번 개정 때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 그 해설 부분에는 이 예측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시방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본하고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서 쓰는 방식, 요거는 미국에서 쓰는 방식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방식대로 예측을 하면은 메저드 프레셔하고 프레딕티드 프레셔를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다. 네, 그거는 쓸모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 그냥 뭐 종류가 몇 개 없는 콘크리트를 썼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하고 결합제도 다양하고 혼화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매우 부족한 방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서는 사실 이런 레오미터 장비를 뭐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럼프 실험이나 아니면 T500이라고 이제 플로우 실험을 하면서 이제 500mm 다이어미터까지 퍼지는 시간, 네, 그런 시간들을 재면 러프하게나마 추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 유동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 뭐 슬럼프나 슬럼프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도 예측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실험한 게 콘크리트는 저희 연구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128종 콘크리트 배합이고 264회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 특성하고 워커빌리티 실험을 재료에 대해서 했고 펌핑 실험은 108회입니다. 108회가 이제 그러니까 종류별로 콘크리트 종류별로 파이프를 태워서 보낸 게 실제 펌핑을 했던 게 108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 코릴레이션을 한 겁니다. 슬럼프인 경우에 이제 일드 스트레스하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일반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플로우 콘크리트,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는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되느냐. 코릴레이션이 안 되는 파라미터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윤활층 점도. 윤활층 점도가 이제 펌핑에서는 가장 메인 키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얘가 상당히 정확히 추정이 돼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콘크리트 점도의 3%입니다. 네, 엄청 작죠. 콘크리트 자체의 점도의 3% 정도가 윤활층 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데 얘도 콘크리트마다는 되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점도만 측정해서는 정확도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였던 거죠. 윤활층 점도는 3%지만 이 디비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윤활층 점도는 사실 물 바인더비로 예측하면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 콘크리트는 사실 물 바인더비로는 별로 예측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단위 미터 그러니까 토출량 대 필요한 압력. 그러니까 단위 미터당 토출량 그러니까 토출량 대 단위 미터당 필요한 압력이에요. 네. 그거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이제
윤활증 점도를 나타낸 건데 요게 사실은 더 코릴레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코릴레이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T500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유동 해석을 했는데 T500으로부터 그럼 점도를 추정하는 걸 해야 되니까 추정하려고 하다 보니 T500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다르죠. 이제 점도별로 다르고 여기 T500과 콘크리트 자체의 점도의 이제 코릴레이션인데 저희는 이제 요 검정색 정도로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예측식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원래 그냥 여기서부터 다 적분해 오는 속도 프로파일을 구하는 건데 이거 자체도 사실 복잡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그러니까 일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shear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레스보다 작은 경우는 플로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그 존이 있는 거고 여기는 속도 발현이 없는 거고 여기는 시어링 존인데 여기가 이제 윤활층과 콘크리트 사이에 시어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레스를 초과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데 식이 이 영향이 별로 없으면 특히 이제 일반 콘크리트는 이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냥 플러그 형태로 펌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유동 콘크리트는 이 쉐어링 존이 왜냐하면 고유동인 경우 일드 스트레스가 낮기 때문에 쉐어링 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간편한 예측식도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반 콘크리트인 경우에 측정된 파라미터가 요 네 가지를 다 측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슬럼프만 측정했을 때 이렇게 경우를 5가지로 나눠서 슬럼프만 측정해도 뭐 기존 예측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플로우 배합입니다. 플로우 배합인 경우에는 슬럼프 플로우와 T500 정도로도 예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방서에 계산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저희 108개 실험한 걸 가지고 그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꽤 한 70% 대체적으로 70% 이상 정도의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그렇게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짧게 저희가 이게 그래도 이 각각의 연구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데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소개를 드렸네요. 그래서 메커니즘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메커니즘하고 이제 트라이버 미터 만들고 이럴 때 엄청 시행착오도 많았고 뭐 계산도 어려웠고 했었고 근데 이제 처음 실험할 때 이제 다들 너무 놀랐어요. 이게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윤활층 점도를 정확히만 측정하면 펌핑하는 게 진짜 예측이 된다라고 해서 다들 너무 놀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뒤로도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디테일한 연구들이 추진됐던 거고 이제 펌핑 성능을 높이는 거, 뭐 충진율, 곡간의 그것도 다 이제 기존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시방서에 좀 일부분 도입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근에는 하향 펌핑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GTX 대심 이렇게 터널로 막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도심지인 경우에는 레미콘 접근이 어려우니까 레미콘 없이 그냥 배치를 조그맣게 두고 이제 밑으로 펌핑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이제 막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뭐 해결하는 거 그런 거를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Do we have any questions? 저 질문 있어요. 네. 저 박사과정 재학 중 이승현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 너무 히스토리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기 너무 편했고요. 그 우리 네. 잠깐 우리 학교에 와서 실험하신 네, 거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그 사진 보니까 네. 우리 저희 영지대 구조실험센터던데 네. 오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 곡관
해석하신 다음에 식을 그 감마 FC 식을 아마 세 가지 팩터로 구하셨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도 펌핑 속도가 영향성이 크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그거는 네. 고까지 아니라 충진율. 네. 충진율 할 때 네. 그거에 대한 영향성을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팩터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 식 어떻게 나왔느냐? 네, 어떻게 네. 나는 조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데이터가 네. 각각을 보면은 전혀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참 그때 이제 AI를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뭐 그 과정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관찰을 많이 했죠. 관찰 이게 예를 들면 데이터가 흩어져 있지만 여기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있지?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파라미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사실 이제 2차원 그래프가 아니라 3차원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식이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되면 그래도 맞춰지지 않을까 하고 시도를 여러 번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했죠.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찰을 하시다가 이제 역학적으로 아이디어를 네,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네. 박사과정 이유진입니다. 네. 먼저 좋은 세미나 정말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번 수도 긴 그런 펌프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작은 실험체도 준비를 하실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실험체를 설계할 때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윤활층의 그런 영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특정하게 뭐 고려를 하는 그런 설계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그 설계 방식이 일단 초고층이다. 예를 들면 초고층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초고층이다가 제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초고층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윤활층의 점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를 웬만큼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화재 중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히 좋은 거는 지르코니아 실리카 듐 같은 걸 쓰면은 윤활층의 점도는 확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점도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근데 콘크리트 점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게 재료 분리를 막을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 점도 자체를 또 떨어뜨려 버리면 이게 재료 분리가 심해지면은 큰일 나니까. 그 콘크리트 점도는 조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윤활층을 낮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네. 그렇게 답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Do we have any other questions? 네, 저는 석사과정 관록형 학생이라고 하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에 다양한 주제로 발표해주셔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 No, he talked about only one subject. 근데 듣는데 그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로 그 다양하게 코릴레이션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지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지 네. 그것도 트라이얼 에러로 계속 하시는지 No, 너무 잘 맞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no, 펌핑 he has good graduate students. 글쎄요. 이제 저도 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처음 이제 학교에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서 이제 부르즈 칼리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뭘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정말 예측을 하는 걸 원했던 거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쪽에서 저를 엄청 쪼았어요. 이거 뭘 해놔라. 뭐,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찾아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펌핑의 메커니즘이 그럼 뭐냐. 그러면 펌핑이 그것부터 찾아야 되니까. 펌핑이 그러면 윤활층이 생기는 게 어디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진짜 생기는 거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제 같이 처음에 할 때는 그쪽에서 실험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트라이버미터, 삼성 어차피 아이카라는 레오미터가 있으니까 레오미터를 좀 이제 좀 변경을 해서 트라이버미터라고 지금 불리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어떨까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실험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러면 이게 했는데 이제 뭐 이게 뭐가 좀 안 맞아 그러면 해보다가 제가 이제 레오미터 트라이버미터 이제 유동 해석을 해보면 여기 또 응력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여기를 한번 실험할 때 이 부분을 빼고 한번 데이터를 보자. 그러면 또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이제 600m 정도 급의 펌핑 실험이 그때 한 2억 들었거든요. 2억. 실패하면 2억을 날리는 건데. 그때 이제 실험하면서 이제 걱정이 많았죠. 네. 이게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할까.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정확히 예측해서 그러니까 뭐 되게 놀라웠고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의 아이디어들이 더 이제 원래 이제 이걸 하나 구축하고 나니까 거기에 아이디어가 이제 점점 더 붙어 나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빨리 이제 요구도 있었고 더 길게 쏘는 거, 더 빨리 쏘는 건 어때? 그리고 이제 이게 충진율 같은 것도 어떤 상황이 크리티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린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안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실험이 또 상당히 큰 실험이가 어려운데 데이터들이 되게 열심히들 잘 뽑아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박자가 좀 맞아서 그렇게 추진되어 오지 않았나. Okay, and other questions? Since we have international students, that's why I'm talking to you in English. But you don't answer to me in Korean, so no problem. Yeah. Because of it. And then I have the last question. Yes. Actually, you talked about the downward injection of concrete. And the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substructures, then we have that situation. So we need to deliver the grout materials to like as low as like around 40 to 80 meters to down, 42. 80 meters down. Now. Yeah. Yeah. Then what problem do you expect in the case? 40 to 80. Yeah. 4,000은 아니죠. 442.8m. 40에서 네. 80 meters. 네. 일단은 Typically, what we do is we put the end of the pump, the pipe, to the bottom of the structure, and then we deliver the grout to the bottom, and then we'd like to push out all the way to fill the space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surrounding the foundation. 일단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라우트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I 그라우트가 will tell you in detail in the detail. 네. 근데 이제 골재가 아주 작은 골재가 포함된 그라우트라고 한다면 yes. 우리 생각에는 몰탈보다도 결합재량이 많은 상태가 그라우트인데 이제 하얀 펌핑이 어려운 거는 골재 때문입니다. 굵은 골재. 얘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굵은 골재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션 같이 이렇게 딱 묶여버리면 이게 아무리 큰 압력을 쏴도 그게 뚫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타르 정도는 그걸 약화시켜도 사실은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예, 펌핑을 예측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그때는 40m, 80m가 사실 높은 높이는 아닌데 예측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프로세스 얘가 이제 멈췄다가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So usually we do not allow that. 네. They initiate the pump suddenly. Actually, they do not control it. They stop all the motion just before the pumping, and then they release the how to say how do you call this?
그거 뭐라고 그러지? 열었다 닫다는 거? 출발. 막이. The bell. Yeah. 네. We open the bell very sudden, 네. and then we drop the crowd by the gravity. The boat. 네. That's what they do. 일단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는 같은데 이제 So I'll let 네. Professor Lee Jong-gu to talk 네. with you. 네. He is working for that project recently. 네. Okay, if we don't have further questions, let's thank again for this nice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By the way, so you have some document job, paper job for exam. Oh, 아, second impressions paper. 네. 그건 나오고 좀. Okay. 네. 사실은